내 자산의 80% 차지하는 집을 좀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전 지금 파시라. 지금 가장 좋을 때라고 봐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024년에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사실 상반기 안 하더라도 하반기엔 금리 인하, 일단 미국에서는 뭐 3번 연주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3번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뭔가 하반기쯤에는 한두 번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실제로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를 일으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인하돼서 대출을 일으킬 사람이 충분하냐, 시장에. 그러니까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많으냐.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폭이 크면, 과거처럼 막 3%에서 막 1%, 그다음에 제로 금리까지 가면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인하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뭐 많아봤자 0.5%포인트 뭐 이 정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을 때는 사실은 주택 수요를 막 불러일으키기 힘들다고 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등식을 대입하지 마시라. 금리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거야. 아닙니다. 금리 인하폭이 커야 되고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돼서 누군가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 구조는 거기에서 좀 멀어져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11년, 12년도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질 때도 보면 금리가 떨어져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로 떨어지는데 왜 주택가격은 빠졌습니까? 그건 금리를 내려도요, 누군가 집을 안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은 반드시 오를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하락폭과 그리고 영향의 정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시장 하락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아까 전에 이제 표에서 나오는 이제 고령시대 분들이 이제 이 81%, 84% 너무 집이 많다는 건데, 네. 저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80%가 집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집, 내 자산의 80% 차지하는 집을 좀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전 지금 파시라. 지금이요? 지금 가장 좋을 때라고 봐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집은 사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거나,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 혹은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파시라.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파시려고 계획 세우시거나 이럴 때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깎아도요. 가격을 낮춰도. 그래서 고령세대의 다주택자분들이나 뭐 그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근데 그런 분들은 파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미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은 몰래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령 세대 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빨리 팔라는 얘기신 거죠? 아니,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죠. 투자 목적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1주택자 분은요? 1주택자인데 거주하는 분들은 거주하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이제 상의하시고 고민도 필요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령세대인데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갖고 있어요. 투자 목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사시는데 강남 집값 올라갈 것 같아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파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팔고 계시다. 팩트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세 이상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은 이미 발 빠른 분들은 팔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지만 말 안 하겠죠. 다 팔면 집값 떨어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인천이나 경기 5대 강력시 집값만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인천은 어떤가요, 지금?
인천이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커요. 네. 왜냐면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작년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쉽지 않고 공급이,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그런 공급 물량이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투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큰데 조금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워낙 지역별로 차이가 크니까. 근데 경기도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 재건축.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네. 재건축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이 크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전 역설적으로요.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집값 하락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실은요. 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오르고 기대감이 높았던 건 규제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두 아파트 단지만 있다고 볼게요. 네. 3개로 할까요? 네, 한 개 더 필요하신 거예요? 네, 3개로 할게요. 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다 노후 아파트 단지예요. 그죠? 네. 근데 규제가 엄청 심해. 다 못해.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요, 혼자만 안전진단 통과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이게 막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규제 때문에 한계가 되면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요. 근데 지금은 3개를 다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기에 가장 좋은 건 희소성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도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희소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만치 않은 시장이 돼가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그런 특히 노후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봐요. 부산은요? 부산은 최근에 미분양이 되게 빠르게 증가해요. 그래서 뭐 거래 시장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미분양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건 마찬가지. 대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예, 대구도 미분양이 막 1번 가구 이렇게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상도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근데 요즘에 미분양 아파트 사면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 특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미분양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미분양이 많아진다는 건 기존 아파트도 잘 안 팔린다는 거겠네. 그렇죠. 내놔도. 그렇죠. 왜냐하면 아예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저희가 특히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 경남 지역은 수요가 많이 감소한 거가 조금 더 저희가 변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자가 점유율이 높고 그렇죠. 자기 집에 사시는 분들이 높아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폭이 클 때는 오히려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는요? 광주가 요즘 좀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규정하기가 없고 그냥 잠잠한 상황. 잠잠하다. 네, 잠잠한 상황,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는 전주도 가보고, 광주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뭔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은요? 대전, 세종은 그동안 가격이 지방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가장 먼저 빠졌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특히 세종은요. 그런데 의외로 회복의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가격이 많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을 말씀드리면 이게 수도권이나 서울이 회복된 다음에 될 수도 있겠구나. 후행적으로. 그렇게 일단 전망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1주택자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갈아타기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갈아탈 이유는 없다고 봐요. 갈아탈 이유가 없는데,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하반기로 가고 하락폭이 커지면 내 집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집이 있으면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갈아타기가 가장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정석은 집값이 오를 때 갈아타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집값이 오를 때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집이 보통 이게 갈아타기 기본 그거는 이제 전제는 상급지로 더 갈아타는 거니까 그렇죠. 내 집이 10억이야. 여기 15억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집은 더 오를 거잖아요.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패턴을 보면요.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할 때는 제가 시작이라는 부분을 뺐는데 시작할 때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보다
예를 들어서 중저가 아파트의 절대 가격 상승률이 커요. 그러니까 나한테 수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져요. 네. 시차가 있군요, 반영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더 비싼 아파트 쉽게 말해서. 그래서 대부분들 갈아타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오를 때 갈아탄 분들이 많습니다. 오를 때. 내릴 때 갈아탄 분들은 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 하락폭이 크면 한번 해볼 만한 전략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만나 뵈면 네. 지금 집값 폭등 폭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약간의 상승, 약간의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대표님은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에 완만한 상승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주변에도 보실 텐데 네. 그럼 그분들은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시장에 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건 뭐냐면 큰 차이는 사고 싶은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전에 그거 가지고 이제 강남 아파트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유효 수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을 예상하는 건 집값이 조금 떨어지면 살 사람은 많아서 금방 또 사서 시장은 회복될 거야. 네. 이런 전제가 무슨 전제냐면 시장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네. 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다. 과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아까처럼 저는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능력이 줄었다는 의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끌하든 뭐라든 집을 샀다라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 능력이 없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이미 살 사람도 많이 샀고 대출이 일으켜서. 그래서 가계에 대출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소득도 안 올랐고 네.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까처럼 주택 구입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 있다. 결국에는 그러면 대출이 엄청나게 해주거나 뭐 이래서 능력을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 DSR 뭐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서 사실 가계대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후쯤에는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일까요? 지금보다 확실히 여기는 탈바꿈한다 정도. 제가 10년 후 예측은 사실 안 해요. 네네. 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집값이 되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요, 10년 후에 크게 변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향후의 방향성을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투자로 누군가 많이 갖고 있다가 매물을 증가시키고 살 사람 없고 그럼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노후 아파트들 많은데. 그렇죠? 아까처럼 막 새 아파트 다 살고 싶고 이러면 그런 데는 조금 빠지면 누군가 살 테고 많이 안 빠질 거예요. 네. 노후 아파트들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빠진 아파트는 10년 후에 엄청나게 변화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단순한 가정이에요. 많이 빠진 아파트가 많이 변할 거다. 그래서 많이 빠진 아파트 사시라. 지역은 어디하고 상관없습니다. 수도권이면. 가격이 올랐다가 빠지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랐다가 많이 빠진 노후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죠. 그런데도 10년 후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베일리 이런 데가 생기는 거죠. 그때 또. 그렇죠. 네. 그럼 막 UAM 날라다니고 막. 근데 지금 10년 후에 원베일리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 수영장. 안 변했겠죠. 안 변했죠. 그대로겠죠. 안 변했죠. 네. 그거예요. 근데 원베일리 가격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안 빠지겠죠. 많이 안 빠지죠. 네. 왜냐면 그거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빠지면. 네. 그렇죠? 그럼 수요자들도 바뀌고. 그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갈수록 그 큰 변화가 있겠죠. 대표님 말씀 들으면 나중에 여유가 있고 나이가 좀 들면 월세로 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신축에 사는 것도 이사하면서 그러면서 괜찮은 삶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분 한 채는 그런 데 사놓고 변화가 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자는 이제 강남 상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강남 아니고 평창동이었나요? 그렇죠. 성북동 그다음에 이태원 그 뒤편인가요? 어디 있는 거죠? 그 단독주택지가 워낙 또 많으니까 네. 그런지 요즘 뭐 성수동에도 많고 성수동. 그다음에 용산에도 요즘 많이 네. 또 사시고 네. 뭐 곳곳에 또 있어서 또 그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거주 연한이 길잖아요. 한 집에 사는 이사 잘 안 가고 왜요? 거기에서 돈 벌었으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잘 이사 많이 안 다니세요.
뭐 제가 듣기로도 진짜 약간 고급 빌라나 고급 주택 같은 데는 이전 사람이 여기서 잘 돼서 나갔냐 안 됐냐가 엄청 좋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령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전월세 이런 임차가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나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 보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꼭 이 말씀 하세요. 뭐라고? 아, 제가 여기서 잘 됐어요. 제가요, 여기 다니면서 저기 직장도. 연봉이 몇 배 상승했고. 그러면 그 임차인 바로 계약합니다. 한국 사람들 약간 그런 거 좀. 아니, 저는 있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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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들은 이사 많이 안 다녀요. 거기서 잘 됐는데. 김 작가님도 이사 많이 안 다니지 마세요. 거기서 잘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요.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하는 매물의 양이 증가한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는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데 계획 잘 세우시고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 집 마련할 때는 미래를 보시라. 현재 내가 와 거기 수영장 너무 좋네. 거기 편의시설 너무 좋네. 사실 이거는 10년 후에서 계속 좋습니까? 아니요. 좋죠. 변화를 보시면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세요. 1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10년 만에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시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하여튼 잘 계획 세우시고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까요? 일단 내가 어느 집에 살아야 되는지 리스트를 마련해 보세요. 일단 어느 지역에서 어느 아파트 정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아파트 단지 어디 네. 그리고 그래서 5개, 10개 정도 그 아파트들을 여러분들 시장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전체를 사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뭐 서울 아파트가 빠집니다, 오릅니다. 이거하고는 사실 별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시장 분위기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개별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 흐름을 잘 보시고 그 중에서 근데 뭘 픽하냐?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걸 픽한다. 그리고 그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거래가 한두 건? 세 건? 이렇게 증가해. 그러면은 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게 두 가지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리스트를 마련하실 때, 정하실 때, 거래 회전율이 높을 것. 세대수가 적어도 돼요. 대단지면 좋긴 한데 적어도 돼요. 근데 거래가 빈번해. 그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전월세 거래량이든 하여튼 매매 거래량이든. 그래서 거래 회전율. 전체 가구에서 몇 건이 거래되는지 1년에. 이런 것도 거래 회전이 높을 것. 두 번째는 전월세 비중이 높을 것.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산시장에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하는 사람 쫓아하는 거예요. 투자는요. 발명과 발견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쫓아하고 투자 잘하는 사람을 쫓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파트 여러분 내 집 마련하실 때도 투자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네? 그럼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 전월세 물량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건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월세 거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정량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틀린 말이에요. 역세권을 사세요. 역세권의 기준이 뭐예요?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20분이에요? 50분이에요? 각자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래서 초품하래. 초품하는 뜻이 뭡니까?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품은 아파트가 옆에 있는 게 품은 거예요? 내 단지 안에 품은 거예요? 아니면 100m 1km? 이게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횡단보도를 안 건너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안 걷고 1km 걸어가. 횡단보도 안 걷고 1km 걷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횡단보도가 몇 개 있어요. 그 사이에. 그거 인정.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로 가치 판단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것 중요하겠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대표님의 이런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라든가 상황은 인지하고 우리가 대표님이 뭐 반포레미 온벨리 목도 뭐라고 어디 한 거 아니죠? 정확하게 아파트 하나 집어서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사고 싶은 시와 구 이런 데 이제 찍고 거기서 아파트 리스트업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거래 회전율과 전월세 비중과 투자 비중과 거기서 가격과 거래량을 참고하셔서 그런 걸 검토하신다면 여러분이 투자 시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강수의 복도방
그 리포팅 서비스는 아직까지 무료였나요? 예, 계속 무료로 하는데 사실 요즘 제가 여건이 좀 안 돼서 네. 발감 횟수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열심히 해서 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막 지표를 매일매일 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관점을 다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수의 복덕방의 리포트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